재심은 분석 단계의 질문이죠? 분석 잘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요약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니까, 이것은 밀의 자유론의 일부에 나오는 거예요. 밀은 이따가 우리가 배경지식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 밀이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 여겼는가?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가 누려야 될 핵심 자유와 권리로 펼쳐져 있어요. 동그라미로 가서 보면 우리가 누려야 될 아주 필수적인 자유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랍니다.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를 좀 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건 이따가 같이 2번 하면서 정리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근거를 분명하게 정리를 했어야 돼요. 요약을 하라고 하면 주장과 논거로 딱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명하듯이 해서 제가 다시 한 분에게는 핵심 모두 찾아봐라, 한 분에게는 주장과 논거를 다시 정리해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요. 또렷하게 안 나왔기 때문인 거죠. 이 글의 주장은 뭐예요?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 주장인 것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 논거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첫 단락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게 뭐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적은 사람이 얘기했던, 옳은 얘기를 했던, 그른 얘기를 했던, 그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논거는 뭐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이나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진리가 드러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차단할 만한 절대적 권력이나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규제돼서는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초점이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분명하게 좀 압축이 안 된 아쉬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진리, 이게 핵심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권력, 그렇죠? 그 두 개가 핵심어로 간주되면서 정리가 됐어야 해요. 그래서 일단 밀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런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규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임을 먼저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지금 얘기했던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 할 때 핵심 주장과 핵심 논거로 이런 기준의 근거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규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분석 단계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너 생각은 어떠냐? 한 분은 타당하다라고 했고, 한 분은 일견 타당, 일견 부당을 했는데요. 자유주의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좀 극단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해요. 규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 말 맞다나 이런 이유로. 그렇죠? 근데 어떤 말이든지 그러면 해도 좋으냐? 우리가.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아서 이런 말은 남에게 피해가 되네. 이런 말은 거짓말이니까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말은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둬도 정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내가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이유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막 이 얘기가 이렇게 퍼지고 이 얘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사회 질서 자체가 무너지거나 근간을 흔들거나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볼 수는 없을 수 있죠. 왜? 사회가 유지돼야 표현의 자유도 실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무슨 그 무질서 상태에 빠지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견 타당, 일견 부당의 방향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약해야 되는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하고 그 사회 안정 질서를 해할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게 헌법에서 모든 자유에서 요구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하죠. 하지만 타인에 대한 그런 권리 침해나 그 사회의 어떤 그 안전이나 사회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게 원론적인 답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처럼 이제 혼선의 답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수성 갖고 얘기하고 소수성 갖고 얘기하게 되고 이리저리 막아보지만 의도를 가지고 나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길이 없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해악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견 타당, 일견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또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일견 타당, 일견 부당에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일견 부당에서 그러면은 그 일견 부당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 것인가? 물고 늘어지실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중재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회도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언론중재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문제가 된 건 그 개정안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있던 언론중재법은 타인에 대한 그런 비방이라든가 사회 공공질서를 해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이미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요번에 그것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한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했을 때 그 책임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유로 5배로 강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확실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그래서 우려가 나오고 대통령도 그렇게 몰아붙이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충분한 사회적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야 돼. 어느 쪽이 옳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도가 이렇지 않으면 그 해악이 너무 지나치게 나온 발의잖아요. 발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것의 그런 어떤 규제 수단이 이렇게 어느 정도로 강화돼야 될 것인지 또 이런 방식이 옳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야 돼요? 정말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맞아요. 섣부르게 탁 해버릴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본질적인 그런 어떤 권리와 자유와 직결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표현의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구성원들의 뭐하고 연결되냐면 알 권리와 연결해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언론이요. 그렇죠? 근데 언론이 파수꾼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파수꾼이 아니라 딴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알 권리가 실현이 돼야 되고 일단 뭔가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뭔가 어쨌든 표현이 돼야 그걸 가지고 따져보자 그러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틀렸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과하게 규제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가짜뉴스가 해소될 수 있는 오히려 속으로 썩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그래서 몰라. 그래서 알 권리가 실현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더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도지침 있고 할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요. 위에서 보도지침 해가지고 그 말만 했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땠느냐.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 사회 환경이 갖춰졌을 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요. 언론 출판의 자유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바로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한 지표일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이따 배경지식에서 제가 근대 이성 설명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자유고 중요한 자유며 구성원들의 알 권리라는 권리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분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냥 보호될 수도 없는 것이고, 마냥 그러니까 규제 없이 보호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규제를 과도하게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전제로 했을 때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보호하되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국가 안전, 사회 질서를 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규제할 수가 있다. 다만 그 규제 방식이나 선규제냐 후규제냐, 그다음에 과하게 규제하느냐 그렇지 않게 규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는 그게 강하고 어떤 사회는 느슨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 얘는 유기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조절돼야 되는 애지 어떤 틀로 딱 규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범죄 분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법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규제 안 한다고 해법이 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체로서의 유기체로서 이렇게 다뤄줘야 될 그런 분야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답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언론 출판의 자유 관련해서 근데 이제 밀에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참 유의해서 봐놔야 될 얘기죠. 다수나 소수성으로 구속해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때까지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너는 틀린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소수니까. 이게 이제 다수결의 폐해잖아요. 근데 소수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해. 세 번째 줄. 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어. 이 후자 경우는 우리가 독재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나쁘다고 하면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소수를 묵살하는 것은 허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다라고 본 거죠. 이런 어떤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는 미리 굉장히 그 표현의 자유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된다라고. 왜? 세 번째 줄 첫 단락에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 다수냐 소수냐를 떠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봐야 되고, 결코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인간 이성에 대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죠. 다수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그 사유의 한계를 지금 인정을 한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억누르려는 그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밑에서 세 번째 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다. 다수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까지 지금 밀은 짚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밀이 굉장히 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지문 양태로. 그러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뒤쪽에 보시면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의 별칭이고,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 중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하는 것을 가리키며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 사상 표현의 자유고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 원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게 얼마나 연역이 오래됐는가 보면 1647년 및 1649년 영국 국민협정이 헌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최초의 것. 자, 왜 그런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근대 이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89년 권리장전에서는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가 드디어 보장되었고, 1695년 검열법을 폐지함으로써 비로소 출판의 자유가 확립이 되었다. 1776년 버지니아 헌법, 미국의 1789년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엄청나네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 이만큼의 위상이 있다, 이 표현의 자유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하나다. 왜 이럴까? 왜 이걸 이렇게 목숨 걸고 소중한 자유로 제시했을까? 이따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요. 모든 입헌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밑에 보면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보도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신문의 자유, 뭐 방송 다 표현되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 국민의 알 권리와 매스컴의 알릴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돼. 알 권리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 사전 검열 제도나 허가 제도가 없어야 보장이 된다. 그래서 보도 지침이 있다거나 사전 규제, 검열제 이런 거 다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블랙스턴이 얘기했던 출판의 자유는 발표 전에 사전 제한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잘 표현. 그래서 뭐 이제 검열 있는 나라, 출판이나 언론에 검열이 있는 나라, 보도 지침, 뉴스에 보도 지침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다 심각한 그 언론 출판의 자유가 왜곡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사후 규제가 아니고 사전 규제, 아예 못하게 하는 거, 미리 못하게 하는 거. 하고 나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지금 올바른 규제 방식이에요. 이 표현의 자유의 이 절대성을 감안할 때. 근데 아예 애초부터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규제인 거예요. 그렇죠? 하고 난 것에 대한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된 것은 언론중재법은 했는데 그 책임을 과하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아예 못하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전 규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할 얘기는 아닌데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되게 사전 규제가 강한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문제성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실전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국가보안법 아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물어보기 전에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밑에 줄친 부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헌법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 타인의 권리하고 공공사회 질서 해야 할 때 두 가지. 이거는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쪽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양날의 검이 될까, 이게 이제 양쪽 입장이 들어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국회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뉴스 그거를 지금 해봤어요. 다 막 한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언론들이. 그래서 이제 그나마 양쪽 입장을 다 보여준 거를 보면 거기 줄친 부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서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그리고 이제 이미 이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 언론중재법이.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여기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개정을 해요? 가짜 및 허위 뉴스의 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켰어요. 올바르지 않은 기사와 허위로 구성된 보도는 언론이라는 틀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개인이 구제받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이를 위한 개정안에 담긴 이른바 독소조항이 지금 갈등의 방아쇠다. 그래서 뭔가 헛소리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이제 독소조항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뭐냐?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및 조작 보도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 그래서 가짜뉴스를 작성한 기자와 해당 기사를 송출한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다 이거 더하면 언론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독소조항은 뭐냐면 일정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내용을, 마지막 독소조항은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등. 이게 이제 자칫하면 정부가 또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도의 그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또 잘못 오남용될 수 있는 여지, 빌미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칫하다간 언론에 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가 또 실려야 하는, 가짜뉴스라도 통해서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예 그것도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그 유엔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법이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 자유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결과가 오랜 세월 독재와 반민주의 역사를 시민의 힘으로 청산하고 이루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 추락이라든가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를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되면 이럴 수 있는 여지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의 자유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검토돼야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되고 뭐가 문제고 그러면 이걸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고 하는 것들에 충분한 합의가 거쳐져서 우리가 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드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을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수기를 거쳐서 합의를 거쳐서 우리가 선을 긋는 게 맞지 섣부르게 확 그을 수 있는 선은 아니다. 이 분야는 그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